경영인이나 투자자라면 금일 다룰 사안의 경제적 함의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핵심 파트너가 왜 별다른 항의 없이 조용히 철수 절차를 밟았을까요? 이는 베트남 당국의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에서 기인합니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 때문에 기업이 절대 이탈하지 못할 것이라 낙관하고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기술 이전과 증세를 압박한 것입니다. 허나 비즈니스 생태계의 논리는 냉철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소거하고 인도로 무게중심을 대거 이동시키는 결단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집토끼 취급을 넘어 기업의 생존권인 핵심 기술까지 전유하려 했던 무리수가 국가 경제의 쇠락을 초래한 셈입니다. 바야흐로 공급망 전쟁의 시대입니다. 파트너를 적으로 규정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독해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냉혹한 생존의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귀하의 자산과 미래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베트남의 이 뼈아픈 정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선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2000세기에 들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거대 열강을 차례로 격퇴하고 독립을 쟁취한 역사가 이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정글에서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과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은 적을 굴복시키면 종결되지만 경제는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베트남 당국은 간과했습니다. 2008년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간 넘긴 빈곤한 농업 기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장에 삼성전자가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박린성과 타이 응우점성의 진흙 벌판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통상 20%를 상회하는 법인세를 단 5%만 적용하겠다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였습니다. 이 전폭적인 혜택을 신뢰한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해당 국가에 할당했고, 덕분에 베트남 경제는 수직 상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소가 밭을 갈던 한적한 시골 마을에 6차선 대로가 뚫리고 현대식 주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창출한 일자리만 수십만 개에 달했고, 청년들은 생전 처음으로 중산층 진입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기업은 국가를 빈곤의 늪에서 건져올린 구세주나 진배 없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이 동행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허나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도리어 베트남 정부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했기에 기업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장사가 잘 되는 임차인을 시기하여 임대료를 제멋대로 인상하려는 건물주의 신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한 베트남은 서서히 약속의 무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국가 GDP의 20%에 육박하자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 기술을 보유할 때가 되었다거나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뒤치다꺼리만 할 것이냐는 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정책에 투영된 것입니다. 기술력과 신뢰라는 경제의 대원칙보다 민족적 자존심을 앞세운 순간 15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이해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집니다. 2024년 1월 삼성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국제 규범을 명분 삼아 법인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율이 일거에 3배나 급등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가피했다는 변명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허나 본질적인 문제는 최초의 계약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항하던 사업에서 갑자기 조세 부담이 3배로 폭증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것도 1년에 수천억 원 단위의 현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정부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만 매년 4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무려 4천억 원입니다. 매년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최첨단 생산 라인을 몇 개나 증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기업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7년 전 불모지에 30조 원을 투입했을 때 당국이 확약했던 그 파격적인 혜택은 유효한가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약속이 부재했다면 삼성의 행선지는 베트남이 아닌 인도나 인도네시아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달콤한 제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증세분만큼 투자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거둔 세금을 왼쪽 주머니로 채워주겠다는 조삼모사 격이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받아들일만 했습니다. 그 말을 신뢰한 삼성은 인내심을 갖고 대기했습니다. 허나 막상 징세가 시작되자 정부의 태도는 묘하게 돌변했습니다.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뒷전으로 미룬 채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소모적인 지원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당초 합의에 없던 무리한 부가 조건을 들이밀며 기업을 압박하는 이른바 팔비틀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하셨습니까? 전형적인 잡은 물고기 취급입니다.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했으니 손실을 우려해서라도 섣불리 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오판을 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천억 원 규모의 조세 부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확약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그 정책적 신뢰도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은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스스로 그 기반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기업은 매년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진 파트너에게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여름, 조세 이슈보다 훨씬 치명적인 두 번째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바로 제조업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 반도체나 정밀 전자기기 제조 공정이 얼마나 미세한 환경 변화에 취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단일 초의 정전만 발생해도 라인에 투입된 수만 개의 웨이퍼와 부품은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셧다운 한 번에 증발하는 기회비용과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조입니다. 항원과 항습 조건이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생산 라인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첨단 제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산업 유치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인 전력 인프라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강타한 섭씨 40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 부하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실로 무책임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핵심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조차 사전 협의 없이 단전을 통보하며 각자 도생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침을 하달한 것입니다. 자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에게 가할 수 있는 처사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전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을 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가동 중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도 강제로 조업을 단축하거나 순환 휴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설비가 동력을 잃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방치된 현장, 그 참담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인의 가동음은 멈췄고 고도로 훈련된 기술 인력들은 일손을 놓은 채 무기력하게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유감 표명은커녕 기후변화라는 불가항력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삼성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장 내에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업이 사비를 들여 전력을 수급하겠다는데도 정부는 경직된 규제를 들이대며 이마저도 불허했습니다. 국가 전력망은 끊어놓고 자가발전의 길마저 봉쇄한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아닙니까? 경영진의 속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경영 환경조차 조성해주지 않는 파트너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합니다. 흐름을 읽으셨습니까? 바로 이 시점부터 삼성은 물밑에서 플랜 B,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경쟁국 인도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인도는 삼성 전용 전력망 구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정전 리스크 없는 24시간 풀가동 체제를 국가 신용으로 보증한 것입니다. 증세와 단전으로 기업을 옥죄는 베트남, 반면에 기업을 위해 전용 송전탑까지 세워주는 인도. 경영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삼성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베트남이 더 이상 안정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죠. 과거 전쟁 승리의 자존심은 높을지 몰라도 산업 현장에 전력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나 인프라 문제를 넘어 삼성의 목을 조여오는 더 거대한 구조적 위협이 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결국 금도진도를 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승리에 취해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오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몽골 기병을 막아내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는 자부심이 일개 한국 기업쯤은 손바닥 안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 당시 베트남 내부의 여론 흐름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5년이면 따라잡는다. 삼성이 나가도 테슬라나 애플 같은 대체제가 줄을 섰다는 식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국 자동차 브랜드인 빈페스트를 거론하며 전자산업의 고도화된 기술력조차 금방 대체할 수 있다는 황당한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가 살아주니 건물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큰소리치는 주객전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의 경제전쟁은 무력이 아닌
초격차 기술과 신뢰 자본으로 싸우는 것임을 망각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5년 하반기, 결정적인 세 번째 트리거가 당겨졌습니다. 증세와 전력난에 이어 이제는 기업의 생존 본능인 기술 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소위 첨단 기술법 개정을 빌미로 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제는 삼성의 핵심 기술을 현지 기업에 이양하고 부품 국산화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축적한 기업의 영업 기밀과 제조 노하우를 사실상 거저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요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중 베트남 토종 기업은 3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종이 박스나 비닐 같은 단순 포장재를 납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고도화된 반도체 칩이나 정밀 카메라 모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기술 이전 없이는 보조금도 없다며 사실상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악수를 둔 것일까요? 과거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늘날의 경제 전쟁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그릇된 자만심 때문입니다. 상대가 쥐고 있는 칼자루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앞마당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총칼로 위협해 강탈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전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죠. 삼성을 등지게 만든 순간 베트남은 산업화를 이끌어줄 가장 든든한 스승을 제 발로 걷어찬 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 현실은 외면한 채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40%까지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매년 4천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삼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난 15년간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파트너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이제는 힘으로 기술까지 통째로 삼키겠다고 덤벼든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파트너를 신뢰하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삼성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달린 초격차 기술 보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증발하고 베트남은 그 기술을 이용해 제2의 경쟁사를 키울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생산 기지의 무게중심을 조용히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50%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승리 공식이 2026년의 복잡한 경제전쟁에서는 결코 통용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몽골과 미국을 물리쳤다는 자부심만으로 글로벌 기업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경제는 총칼이 아닌 신뢰와 기술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정글에서 매복해 적을 몰아내는 게릴라전과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경영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전장에서는 적을 쓰러뜨려야 살지만 시장에서는 파트너와 공생해야 살아남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을 협력자가 아닌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적군이 아니라 베트남을 먹여 살리던 핵심 혈맹이었습니다. 동반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파트너는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진 땅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독주 체제를 깨고 인도라는 새로운 거점으로 급선해야 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헛된 자존심에 취해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맞불을 놓으며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인도 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베트남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낮춰나갔을 뿐입니다. 17년간 이어온 인연을 정리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신의를 저버린 파트너와는 더 이상 미래를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서초 사옥에 아주 특별한 귀빈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인도 최대 재벌이자 경제계의 거물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그를 직접 영접하며 새로운 경제동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베트남이 오만함에 빠져 기회를 걷어차고 있을 때 인도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삼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인도는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고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잡겠습니까? 인도는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현금 보상책입니다. 생산 실적에 비례해 4%에서 6%의 현금을 즉시 환급해주는 PLI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세금은 더 거두면서 보조금은 깎으려던 베트남과는 격이 다른 대우였죠. 둘째는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용 전력망 구축입니다.
정전 걱정 없이 24시간 설비를 풀가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완벽하게 보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겪었던 끔찍한 전력 대란을 인도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셋째는 공장 부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14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개방한 것입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70%의 진실을 정리해드립니다. 베트남은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다 자충수를 두었고, 삼성은 그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도로 향하는 탈출구를 보란듯이 열어젖혔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인도는 베트남과 달리 기업에게 무리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악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뢰를 보여준 파트너에게 자본과 기술력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의 축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여 파트너를 압박했던 베트남의 전략적 오판이 결과적으로 강력한 경쟁자인 인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여전히 관계 회복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을지 모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현지 경제에 불러온 파장이 실로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베트남 경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 라인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박린성 지역에서만 수만 명이 해고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접 고용된 인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던 현지 협력 업체들 역시 줄도산의 공포에 떨며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달 수십 곳의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실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수많은 가정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앞서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책임지던 거대한 버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둥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매달 치적으로 내세우던 고속성장의 신화는 이제 빛바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15년 전 소가밭을 갈던 농촌마을을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던 그 놀라운 변화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야성을 이루던 주거단지의 창문들은 하나둘씩 꺼져가며 도시 전체가 어둠 속으로 침전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상권은 붕괴되었고 거리에는 무거운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욱 참혹하여 삼성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던 아파트 시세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4억 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2억 8천만 동 수준까지 급락했음에도 매수세가 실종되어 자산 가치의 30%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을 집에 투자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서민들은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자, 이제 100%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장에서의 승리 방정식이 경제전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과거 강대국을 물리쳤다는 역사적 자부심에 취한 오만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베트남은 몽골과 미국을 이긴 기억만으로 거대 기업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철저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게임에서 국가가 신의를 저버리는 순간 경제 생태계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경제의 몰락은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이끄는 트리거가 됩니다. 당장 4천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려다 30조 원 가치를 지닌 파트너와의 신뢰관계를 영구적으로 훼손해버린 꼴입니다. 신뢰 없는 자존심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맹독이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쇄적인 붕괴 현상은 도대체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미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조각 하나가 쓰러졌을 뿐입니다. 세제 혜택 약속을 번복하고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그 오만한 정책 결정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국가 신용도라는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상실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선두기업의 이탈 조짐에 LG전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대자동차 또한 기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 사이에서도 초일류 기업조차 불이익을 당하는 마당에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언제든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불확실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붕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의 유리잔은 결코 이전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자본 이탈이 썰물처럼 가속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베트남이 아닌 인도, 폴란드, 멕시코를 선택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예정되어 있던 신규 공장 설립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자본이 빠져나가자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단일 기업이 창출하던 10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간접 고용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됩니다. 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식당들이 문을 닫는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이죠. 박린선 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2년 전만 해도 퇴근 시간마다 오토바이 물결로 장관을 이루던 도로는 이제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과 카페들은 임대문에 안내문만 붙인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 토막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섰습니다. 4억 동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억 8천만 동까지 떨어져도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그야말로 자산가치 증발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처참한 경제지표가 그저 먼 이웃 나라의 불행으로만 보이십니까? 이것은 지도부의 오판 하나가 국가 전체의 경제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반면교사입니다. 지난 15년간 수백만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경제성장이라는 공든탑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파괴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재건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뼈아픈 비극은 베트남 서민들의 밥상머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42살 가장 투안 씨의 사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삼성 공장 인근 상권에서 10여 년간 쌀국수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루 매출이 500만 동을 가볍게 넘기던 알짜배기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으면 점심시간에는 공장 직원들이 가게 밖까지 줄을 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투안 씨에게 삼성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고마운 이웃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국수 팔아 번 돈으로 큰딸을 시집 보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유학자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몰려와 쌀국수 그릇을 비우던 삼성 직원들은 투안 씨 가족의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안 씨의 가게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며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50만 동, 전성기 대비 정확히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새벽 4시부터 정성껏 준비한 육수와 식재료는 손님의 입이 아니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게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금조ገብ처럼 아껴둔 적금 통장마저 깨야 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투안 씨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후회합니다. 초기에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도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고 테슬라 같은 더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투안 씨 가족은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시집간 큰딸은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아들은 부푼 꿈을 안고 준비하던 유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박린선 거리에는 투안 씨 같은 자영업자들이 넘쳐납니다. 가게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전단지가 겨울바람에 을씨년스럽게 나부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현실성 없는 오만이 결국 서민들의 소중한 밥그릇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교와 경제의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타격을 입는 계층은 언제나 투안 씨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한번 훼손되면 그 어떤 감언이설로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트남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현대 경제 생태계 전체가 신뢰라는 아주 가늘지만 강력한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눈물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환호했던 과거를 그들은 이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시장 경제 앞에서 실력 없는 자존심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진리를 뒤늦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베트남의 뼈아픈 실책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과 투자 철학에 반드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속과 신용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든 국가 간의 조약이든 불변의 진리입니다. 베트남은 당장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30조 원을 투자한 핵심 파트너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의 거대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5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듯 훼손된 신뢰는 돈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즈니스 현장이든 사적인 관계든 사소한 약속 하나라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시장은 신뢰를 잃은 플레이어에게 가혹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긴 작은 약속 하나가 훗날 당신의 커리어 전체를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닥칠수록 자본과 기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만 쏠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실력 없는 자존심은 독약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오만입니다. 베트남은 자체적인 원천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자신들 덕분에 수익을 낸다며 무리하게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서 자존심이란 압도적인 실력이 뒷받침될 때만 유효한 무기입니다. 실력이 결여된 자존심은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일 뿐입니다. 누군가 기회를 주었다면 감사함을 알고 파트너가 성공했을 때 함께 성장하려 해야지 그 과실만을 뺏으려 든다면 공멸할 뿐입니다. 마지막 셋째, 언제나 리스크를 분산하고 플랜 B를 마련하십시오.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았습니다. 인도로 생산 기지를 즉각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짐을 쌀 수 있었습니다. 투자든 인생 설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퇴로 없는 올인은 도박입니다. 항상 위기 상황을 대비한 대안을 준비해 두십시오.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신뢰 비용이 높은 파트너와는 관계를 재설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는 감정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냉혹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만이 자산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베트남 경제가 마주한 거시 지표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난 15년간 삼성이 투입한 30조 원 규모의 자본과 노력이 정책 당국의 경직된 판단으로 인해 매몰 비용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사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과거 전쟁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글로벌 경제의 작동 원리를 간과했고 그 결과 국가 신용도라는 무형 자산을 훼손했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삼성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생산 거점을 인도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베트남 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승리가 지경학적 성공을 담보하지 않으며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태도는 경제적 쇠퇴를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파장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습니까?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데는 15년이 걸리지만 붕괴되는 데는 단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불과 4억 원 남짓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다 30조 원 가치의 경제협력 파트너를 잃은 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손실은 재무적 수치가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브랜드와 평판의 하락입니다.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높은 국가라는 낙인은 장기간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인도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약속이 이행되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 경제의 철칙입니다. 정부의 전략적 오판 하나가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형국입니다. 외국 자본 없이도 자생 가능하다고 자신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절박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번 훼손된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떠나간 투자자를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비단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산 관리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소탐대실의 태도로 신용을 저버리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계약과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시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눈앞의 단기 이익을 또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을 고수하며 더 큰 미래 가치를 창출하시겠습니까? 혹은 근거 없는 자존심으로 인해 굴러들어온 결정적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시겠습니까? 베트남의 사례가 주는 경제적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역사적 저력을 가진 국가라도 신용을 상실하면 경제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혁신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오만함은 결국 도태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결정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만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짓습니다.